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원래 이 방송 서두에는 인사를 안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첫날 첫 방송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 여러 가지 덕담들이 많이 오가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새해 첫날에는 희망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내 정치 현실을 보더라도, 그리고 국제 관계의 문제를 보더라도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글쎄 우리가 희망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1월 새해 벽두에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이송하고, 지금 미국 뉴욕 구치소에 마두로 대통령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해운 전 의원의 장관 지명직 논란은 매일매일 이 이슈가 바뀌면서 점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에 관한 의혹들도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말 기자의 눈으로, 기자의 해안으로 바라보고 우리한테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영원한 기자 누군지 아시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새벽부터 난리도 아닌데, 일단 베네수엘라 문제는 좀 나중에 여쭤보고, 이해운 의원 전 의원 장관 임명 문제가 이게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임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청문회 통과 청문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폭로가 나오는데 예. 그 폭로의 소스가 국민의힘이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폭로하면 할수록 예. 그럼 너희들은 다 알고 덮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를 욕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누워서 침 뱉기는데 또 이해운 전 의원은 굳이 분류를 한다면 유대개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노선을 같이 하는 예.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쪽으로 갈 때 장동혁 대표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가버렸잖아요. 이 정치인은 경멸의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폭로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거는 폭발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해야 그게 힘이 있는데, 민주당 쪽은 또 이재명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니까, 최면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의 균형이 있어요. 그 균형이 확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폭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봐서는 저는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지금. 50대 50. 예. 그러니까 임명 강행될 확률이 50, 그리고 지명 철회가 될 확률이 50.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나와도 역시 그게 유지가 될까요? 50대 50이라는 비율이요? 앞으로 계속 폭로가 이어져도? 새로운, 말하자면 범죄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그런 새로운 폭로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참, 이해운 의원도, 전 의원도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근데 참, 본인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거 기억을 못 하겠죠? 그 습관이 되면 못하죠. 저는 한 장면이 오래 기억나요. 예? 2017년 1월에 예. 이른바 최순실 사건 관련 예. 국회 청문회가 있을 때, 그때 K스포츠재단 정동춘이라는 사람이 정인으로 불려 나왔어요. 이해운 의원이 집요하게 묻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른바가 최순실 무슨 마사지 센터라고 했는데, 그게 마사지 센터가 아니에요. 최순실 마사지 센터가 아니라 정동춘 씨가 무슨 스포츠 마사지 센터라고 했는데, 그게 마사지 센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도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조윤선 의원이 그때는 장관이지, 왔느냐고 계속 묻더라고. 조윤선
장관을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정동춘 이사장이 안 왔습니다 해도 계속 물고 늘어지던 그 장면이 지금 생각나요. 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금 오늘 알려진 바로는 출당 조치가 되더라도 내 스스로 민주당을 떠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강선우 의원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일탈이라는 쪽으로 이 문제를 이제 이게 딱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민주당의 의도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덮었느냐 쪽으로 이 쟁점이 옮겨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수진 전 의원이 어떤 폭로를 하는 걸 자꾸 위로 올렸는데 그게 대표실에서 묵살되었다든지 그 자료가 김병기 의원 쪽으로 갔다든지 하는 그런 지금 폭로가 있고 또 김병기 의원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은 당내 그 개통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만 해도요. 김병기 의원 사퇴할 거냐 말 거냐로 논란이 있다가 지금은 사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과연 당직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로 이렇게 악화됐어요. 이렇게 한국의 사건은 진행 속도가 빠른데 이번 사건을 뭉뚱그려서 본다면은 공천장사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공천장사. 아니 민주주의 정당에 공천권이 어디 있습니까? 공천권이란 말이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국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권을 잡은 사람이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걸 놓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점을 총론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마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한 것은 이런 공천 장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해체한 것 아니냐. 검찰, 특히 특수부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뭡니까? 대기업 부패와 정치인들 부패를 수사하는 게 특수부 검사고 검찰청 회원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대목만 과장을 해가지고 검찰청 전체를 정치 검사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해체를 확정해놓고 1년 뒤에만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볼 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걸 감아보면은, 역시 검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역시 특수부 검사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 역시 옛날에 그 중수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저런 정치인들의 부패를 막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검찰청 해체, 사법개혁 이게 정의를 위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는데 그게 결국 검찰청에 해체되는 바람에 제일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제일 큰 덕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 아닙니까? 진흥 범죄자, 정치인의 부패 그리고 대기업, 부패한 대기업 이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민주당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공천 의혹은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었던, 본인들이 주장했던 검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 논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거고 이해운 윤호개인 출신인 이해운 씨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내란 청산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두 개를 흔들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논리 모순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모순 있는 구조를 누가 예리하게 지적할 거냐.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또 논리 모순에 쌓였어요. 말하자면 이해운 씨를 자기들이 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프리핸드를 가진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제일 유효한 입장에 있는 거죠. 깨끗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한동훈을 잡으려고 지금 장동혁 체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제대로 어필을 시킬 수 있느냐. 민심을 흔들 정도의 그래서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정도의 힘이 국민의힘에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니까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사건이 지금 윤리위로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거 뭐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국민의힘 어떤 방향의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또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한동훈 그건 지금 나는 오히려 장동혁 쪽에서 칼날을 잡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동훈 쪽에서 칼자루를 잡은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호선 그 당무감사팀이 발표한 거 있잖아요. 예. 발표한 게 이래 돼 있잖아요.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게시글을 한동훈 씨의 장인이 쓴 걸로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뭐냐면 IP가 뭐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그건 하는데. 결국 그건 아닌 걸로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민형사로 고소 고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발표된 게 조작된 발표고 한동훈 가족이 쓴 글은 저도 몇 개를 읽어봤는데 나무랄 게 없어요. 그 욕설 없어요. 개 목걸이 그런 게 안 나온다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한동훈 씨의 장인이 쓴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이건 감사 조작이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호선 쪽에서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맞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더 악화되면 나는 이호선, 장동혁 두 사람이 곤란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또 윤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뭘 합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제명을 합니까? 도대체 뭘 합니까? 그런데 이게 또 이것도 국민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뭐처럼 보이느냐 하면은 결국 장동혁, 이호선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옹호 세력 아닙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사람이고 윤석열과 하나가 되어서 싸우자는 세력 아닙니까? 윤의계인 세력은 그 속성이 반역 세력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아닙니까? 그런 윤석열을 결사옹리하겠다는 사람이 작년 12월 3일에 신속하게 친위 쿠데타를 진압한 한동훈을 핍박하는 사건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반역 세력이 애국 세력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크게 보면은 왜 한동훈 전 대표를 이토록 미워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저지시켰지 않느냐? 그러면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를 해가지고 그 내란이 성공하도록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니까. 예? 근데 이게 참 표현이 오세훈 시장의 성격으로 봐서 굉장히 격한 거예요. 참만큼 참았다.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직격을 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오세훈 시장이 입장에서 볼 때 다음번 지방선거를 생각할 때 이대로 나아가다간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엄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는 상당히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게 장동혁 대표가 지도하는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되고 국민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정당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걸림돌이라는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가 자꾸 하고 있는데 본인이 걸림돌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이호선이라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리고 사전투표 반대하는 사람을 당의 기율반장으로 세운 겁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 기율반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공천 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공천할 때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우선적으로 공천하겠다. 윤어게인 세력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겠다는 그 복심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오늘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맨정신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극우 세력과 함께 정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극우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보수의 반대말이 극우입니다. 예, 예. 극우는 극자와 제일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발굽 논리인데 말발굽 예. 양끝이 극자 극우 예. 상당히 가깝지 이렇게 하는 행태가 똑같잖아요. 행태가.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 아주 치명적 사설을 썼잖아요. 그죠? 예, 저 못 봤어요. 비정상적인 장동혁과 그 측근들 하면서 세상에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당대표와 측근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걸 처음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살 얼음판을 긋는 이 판에 장동혁과 그 측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아직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써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선설이 이거는 비정상이다라고 썼는데 그게 아마 상당히 파급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지금 뭐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그만두고 그분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고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 그만두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주 개혁적인 인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 개혁적인 인선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하면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한동훈 전 대표 찾아가서 그동안에 사과하고 하나 되자 이렇게 하면 그게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아니 자꾸 이렇게 계엄 사과하고 윤석열과 전련하라 하는 이 이야기도 좀 무리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건 간단하지 않아요. 윤어게인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든지 비호했든지 그리고 사전투표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번 공천 자격에서 아주 그러니까 그 결격 사유로 삼겠다 이 정도로 해야지. 그러니까 감점하고 그렇죠. 그 정도로 해야지. 예. 예. 그러니까 완전한 탈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물론 자기 부정이 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좀 국제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공격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이렇게 저걸 한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뉴욕타임즈의 사설이 참 양식 있는 사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자 뉴욕타임즈 예, 어제 근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일리글하고 언와이즈 그러니까 불법이고 현명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두로라는 인간은 동정할 가치가 없는 것은 분명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정도의 군사 행동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전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쟁광. 그러면서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짐 체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뭘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한 게 우선 아프간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도 있고요. 소말리아도 있고. 탈레반 쫓아냈는데 20년 뒤에 탈레반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라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사담 후세인을 몰아냈는데 내전 상태로 들어갔고 리비아에서 카다피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 나라가 거의 와해돼가지고 지금 부족국가 시대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 이번에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 다만 이번을 보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요. 석유 자원.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가 다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서 석유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생긴 돈으로 베네수엘라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 석유가 키워드더라고.
그 예전에는 원래 그 석유 회사들이 미국 회사였는데 그렇죠. 차베스가 그걸 국영화하면서 저걸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투자한 거 다 니네들이 공짜로 가져갔는데 다시 빼앗겠다는 그죠? 겁니다. 예. 그거 다시 찾겠다는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 마두로라는 사람도 문제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 점이 보통 언론에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폭격을 해가지고 미군은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예. 그런데 저쪽에서 약 8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 약 반이 쿠바더라고. 이게 뭐냐면 쿠바는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가 쿠바 식민지입니다. 예. 차베스가 영혼을 카스트로에게 팔았다고. 모든 정치적 지도는 카스트로로부터 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이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지켜줬어요. 마두로를 지켜주는데 아마 경호실에도 예. 쿠바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말은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쑥대밭이 됨으로써 직접 타격을 받는 게 쿠바예요. 쿠바의 아주 전망이 걸린 문제가 됐어요. 예. 그동안에 쿠바가 저 석유 같은 걸 거의 공짜로 갖다 쓰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루비오가 또 이거 쿠바에 대해서 앙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연동돼 가지고 몇 나라가 이번에 참 콜롬비아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됐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너무 욕심을 많이 낼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레이짐 체인지를 해가지고 완전히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은 과욕이에요, 지금. 그러나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석유를 매개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득을 구하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예. 또 이건 또 성공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뭐 하여간 지금 그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 그냥 이 마두로 체포까지 가지고 미국으로 이전했던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북한도 좀 겁낸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는 동의하세요? 그건 우리 쪽에서 희망적인 이야기지. 김정일이가 왜 겁냅니까?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무슨 겁이 나겠습니까? 이럴 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예. 예? 한 가지만 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근데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과의 관계. 지금 한중 관계는 아주 델리케이트한 상황에 있고 그러면서도 또 결정적인 어떤 분쟁 소지는 없어요. 지금 일본과 달리. 예. 다만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서로 계속 유지해 왔고 다만 요새 무역액이 좀 옛날처럼 늘지 않아요. 그건 중국의 경제 때문에 그런 3천억 달러 정도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사드 배치로 인한 이른바 한한령 문제라든지 그 중국 사람들이 서해 구조물 세워가지고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모든 게 이제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인데 저는 현상 유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현상 유지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인정한다 모호한 표현으로 지난 경주 APEC 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합의문에 보면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 현상 변경은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예. 이건 항상 되풀이되는 겁니다.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국가로 본다 하는 건 우리가 수교할 때부터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발표문에 이번에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말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그게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든 말 아닌가요? 중국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우리로서는 미국과 또는 일본과 회담할 때마다 그걸 항상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보할지 이건 뭐 사실은 재확인 안 해도 되는 문제지만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중국 매체와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국가는 중국 하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강조했고 그 뒤에 현상 변경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고. 예. 이번 공동 커뮤니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뭐 일각에서 뭐 지금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이 대만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해서 좀 걱정이 많이 그래서 되더라고요. 뭐 미국 여론도 그런 거 아닙니까? 푸틴과 시진핑이 웃고 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식으로 한다면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대만. 시진핑의 네. 대만 침공도 합리화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 국제 시설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는 아주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참 걱정이 되는 게 여러 가지로 참 많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오늘 그래도 날씨 좀 많이 풀렸어요. 우리 새해 첫 손님으로 우리 대표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해 첫 방송이죠. 오늘 첫 방송 2부는 언제나처럼 여야의 중요한 정치인들 모시고서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준우 대변인한테 제가 좀 따질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좀. 비웃으시네. 아니, 벌써부터 겁을 주셔서 아이고 겁이 어떡하지? 있잖아요. 딴 방송에 나가서는 본인의 국회 시절을 막 하시면서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거야. 막 저기서 얘기하네. 막 이래가지고 말이야. 굉장히 참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네. 새해 첫 되게 섭섭함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이 얘기부터 합시다. 예. 좀 아까 얘기하던 계속. 네. 사실 토요일 날 저녁에 저는 아시는 분들하고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연한 막 속도가 뜨는데 이 베네수엘라 미국에 공습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국제상계 사회의 전환점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만들어 왔었던,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도 만들고 일종의 문명을 만든 거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약속하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 하지 말자. 그게 그 국가의 실권을 일단 존중하자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약간 무너진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경우에 미국의 통제력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세계 여행을 했잖아요. 2년 그래요? 반. 이야, 남미에 갔을 때 정말 남미 치안이 좀 안 좋다고. 치안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뭐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찰서가 총으로 습격받기도 하고 민간들이.
근데 베네수엘라 난민이 그때만 해도 한 300만 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엄청났습니다. 막 도처에 다른 나라 도시들의 텐트가 치어져 있고 거기에서 주무시고 일할 데가 없으니까 일만 시켜달라, 먹여주고 재우만 달라, 돈 안 받을 테니까 이런 것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심각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는데 남미로도 많이 오지만 아마 미국으로도 많이 갔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미국 차원에서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그 남미에서 넘어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게 계속 어쨌든 이민자 추방 뭐 이런 것까지 외치면서 트럼프의 굉장히 골칫거리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중첩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새로운 뭐 질서? 이게 질서가 없다는 질서. 그것에 대한 수긍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미국의 이제 어떤 그런 개입이 그 부분, 그런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긍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미국이 어쨌든 참전을 하면서 결단을 내리면서 이제 2차 대전 사실상 종결 지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냉전 시대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서 세계 전쟁을 막았었던 것도 이제 결국 미국이었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6.25 전쟁, 그러니까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빌려와 가지고 남침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한반도가 전체가 사회주의 국가로 될 뻔한 거. 지금은 뭐 김일성 3대 국가가 지금 이제 3대가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왕조죠, 왕조. 그 왕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 왕조가 될 여왕 뻔했었어요. 탄생하게 생겼더라고. 그렇죠. 거기는. 김주까지 나오면 여왕이 탄생할 네. 텐데 이제 그런 것까지 막아섰으니까 분명히 또 이제 미국이 가진 이제 국가 군사력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좋은 일도 한 것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뭐 다른 나라의 주권을 이제 침해했다.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모아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네.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걸 보면 아마 그 국가 상태가 무너졌잖아요. 제가 이 난민으로 나오신 분들의 삶을 정말 몸까지 팔아가면서 정말 인권으로서는 최악의 삶을 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지탄받고 비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난민이 나오고 있는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고 실제로 국가의 기능을 다시 잘 살리도록 해가지고 난민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실제로 그 국가의 기능으로 되찾아 간다면 아마 이 과정에서 먹는 욕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그런 거는 국제 관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좀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가를 이제 바로 세우면 시장주의를 바로 세우면서 빈민들도 좀 이제 많이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마약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천년 자원이라든가 경제를 수탈하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평가가 엄청 안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빈민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거의 83%예요. 네, 절대 다수죠. 네. 83% 중에 52%는 기본적인 이 음식물, 기본적인 의식 식품을 기반, 네. 살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채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12년 동안 마두로가 집권한 12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GDP는 3분의 1이 적어진 게 아니고 3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었다면 30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GDP가. 네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고, 그 왜 기름 많이 나는 나라? 거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마두로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거기 기름 많이 나잖아요. 그 우리나라식으로 석유 공사가 있는데 거기 간부들은 전부 공부 출신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지금 그 점성이 많은 기름만 나오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유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는 사실은 구제불능이라는 건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갑자기 이렇게 막 잡아가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게 중국이 대만을 건드릴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더 낮춘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미국이 저걸 해서. 네. 미국이 이렇게 3시간 만에 마두로를 체포했지 않습니까? 뉴욕까지 압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어떤 뭐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아주 소수
최정의 소수 부대로 인해서 핵심을 딱 핀셋으로 제거하는 이런 작전을 깔끔하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중국은 상당히 겁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만약에 대만 침공을 실제 구현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언제 어느 순간에 핀셋으로 떡 이제 조용히 제거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은이 오늘 이제 탄도미사일을 이제 동해 쐈지 않습니까? 어제 쐈나요? 어제 쐈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중 정상회담, 이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는 미사일을 가지고 언제든지 쏠 수 있다. 베네수엘라와는 다른 국가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한테는 이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굉장히 더 압박감을 느끼고 함부로 뭔가 움직이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우선 뭐 명분이 조금 사라진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네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푸틴이 그냥 뭐 우크라이나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떠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대만 가가지고 그렇게 중국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어쨌든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을 오히려 지금 이쪽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준 것 같고 실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냐는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위상과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상은 또 국제사회에서는 엄연히 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 뭐 북한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북한 뒤에 러시아와 또 중국이 또 버티고 있는 측면들도 있어서 오히려 뭐 북한 가가지고 뭘 어떻게 김정은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 자체가 일단 힘의 논리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정의를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그냥 뭐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정리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비판 성명을 내거나 그럴 수 있지만 물리력을 동원해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가서 피를 흘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빌미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티슈를 사서 코를 푸는 것보다 그냥 돈으로 푸는 게 훨씬 싸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돈이 완전히 휴지가 된 국가. 그 국가를 이끌었다라고 자부하는 마두로라는 사람의 말로가 지금 이런데요. 차베스, 많은 분들이 또 좀 왼쪽에 계신 분들이 차베스를 굉장히 하는데 차베스가 구테타를 몇 번 시도했는지 아십니까? 차베스가 구테타 2번 시도하고 깜빵에도 갔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구테타 할 겁니까? 난 권력을 잡을 때까지 하겠다. 권력력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차베스를 또 막 숭상하는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자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정치인 미화하지 마십시오. 그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무슨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뭘 발표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김도읍 정치의장 그만뒀잖아요. 그죠? 네네네. 오늘 사임했죠. 오늘 8일이죠.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이제 당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 쇄신안 중에서는 아마 이제 지방선거 관련된 룰, 이런 거 말씀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인사 개편 방안도 같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물러났거든요. 그래서 그 물러난 배경이 뭘까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쇄신안 중에 인사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빠지겠다라는. 김도읍 그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또 무슨 의미가 나오냐면, 혹시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 이제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가 지역신문인데, 제일 큰 신문이죠. 거기서는 오늘 김도읍을 사퇴하자마자 바로 이제, 부산시장 출마설을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산시장 출마 연대에도 가는 게 아니냐. 왜냐면 지금 박형준 시장이 부산시장 지금 2번 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미지가 정치인 이미지보다는 이제 행정 관료 출신의 이미지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뭔가 길을 만들어가는 데 좀 약하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하고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밀린다. 그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한테도 밀리는 결과가 나와요. 박형주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사선이고 또 정책의장도 하고 이제 많은 동료 의원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 좀 부상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를 대비하려고 정책의장을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전재수 의원이 수사를 받는데 오, 잘 나와요. 그럼 민주당 전재수 의원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공천할 수 있죠. 공천할 왜냐하면 수 수사 결과가 제가 볼 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증언만 누구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으로 이것이 촉발됐는데 실체적인 진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증거들이 뭐 문자를 캡처했다거나 실제로 뭐 주고받았다는 어떤 뭐 늪치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재수 전 장관을 더 띄워주는 결과가 이번 통일교 뭐 이 수사에서 나타내는 효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낸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시지 톤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외치지 않았던 인적 쇄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외치지 않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전면에 포진을 해야만 국민들이 믿어줄까 말까인데 본인이 당대표로 있는 한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 이름만 쇄신 아니고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구태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어게인으로 완전히 이 포석을 까는 본인의 어떤 당대표 지위를 훨씬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내용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산 얘기했죠? 네. 서울 얘기합시다. 네. 오세훈 시장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을 만큼 참았다. 네.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지지 세력이 좀 중도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중도에 있고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된다. 이거를 주요한 구호로 내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과 다른 후보다.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난 다른 후보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도전하려는 후보 대표적인 게 지금 나경원 이제 후보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금 투사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또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과 차별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은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게 면제해야 되고 이제 좀 달라진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 말을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본선에 가서 지금 서울시장 하게 되면 네 번째 서울시장이거든요. 네 번째 서울시장, 다섯 번째 되죠. 이번에 하게 되면. 이번 주에 하게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서울시장으로서 본선에서 과연 경쟁이 있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본인이 내는 이제 목소리하고 다섯 번째 서울시장 나왔을 때 왜 내가 다섯 번째 서울시장이 되어야 되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얘기? 근데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피곤합니다. 내란몰이도 피곤하고 계엄도 이미 지났고 정권도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비전을 내줄 분을 원하고 있을 건데 좀 식상한 피로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서 이긴다 한들 본선에서 과연 경쟁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 당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오세훈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런데 거기는 뭐 정원호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뭐 유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일단은 지지율이 떨어지질 않고 오히려 더 격차를 벌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파이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지 않는 후보자들 이미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이미 지금 움직임 보이고 있는 후보자들이 아마도 한 6, 7명은 더 있거든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 속에서 서로가 뭐 경쟁도 하겠지만 파이를 훨씬 더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지금 약점으로 되고 있는 뭐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나 정책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측면들이 훨씬 더 민주당 쪽에서는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지금 윤어게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반헌법이냐 헌법이냐 이거 가지고 아직도 그냥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정책으로 서울 시민의 삶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이 흐름이 더 강화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지금 뭐 윤어게인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직 뭐 결정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민주당의 자기들만의 바람인 거죠.
우리를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놔야지 자기들 선거에 유리하고 선거 구도가 선명해지고 심플해지니까 자기들 바라는 건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물론 오차가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에 붙는 여론조사 나오고 또 10%포인트 차이는 여론조사 나옵니다.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윤 어게인 하냐 마냐 아직까지 그런 데서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우왕좌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도 국정 수행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리얼미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는 54.1%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50% 초반 박스권을 갖춰서 거기서 계속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왜냐하면 언제 이게 50% 밑으로 내려갈지 그거는 이제 시간 싸움인 거지. 지금 상황 보십시오. 부동산 값 19년 만에 서울시 부동산 상승률이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금 기름값 어떻습니까? 1,800원 넘었습니다. 환율 때문에요. 환율도 그렇죠. 환율도 지금 1,500원 가까이 되고 있는 거죠. 청년 실업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 고물가 시대. 계란 한 판이 7,990원입니다. 진짜 올랐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저는 내려갈 일이 남았지 반등할 일은 남지 않았다. 물론 이제 반등을 건다 하면은 제2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이런 걸로 걸걸로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국민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를 이길 수 그렇죠. 있을까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 지금 이제 핵심이죠.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주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선거 때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 때도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수많은 기획들과 불법과 탈법 덮어주고 이런 것들을 선거 때마다 아령을 줄줄 달고 뛰었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전 지금도 윤어게인을 그대로 들고 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심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당심을 더 올리는 결과들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추동을 하고 있거든요. 당심이 민심이다. 이거를 지금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많이 외치고 또 50%에서 70%로 당심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심이 민심인데 왜 70%만 반영하나요? 그냥 100% 반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렇게 한번 해보신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만.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바뀌면 많으니까. 네네. 이혜훈 의원은 어떻게 될 거? 전 의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혜훈 전 의원은 저는 인사청문회 하면 저는 고맙겠다 생각 듭니다. 인사청문회까지 가게 되면 그 인사청문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또 확인되고 추가적인 의혹이 더 많을 거예요. 이제 공직자 자격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부각될 거라서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혜원 본인이 그리고 가족이 버틸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혹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 이제 영종도에 있는 땅 산 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 땅을 샀을 때 이제 부부 명의로 샀었어요. 부부 명의로 샀었는데 그게 14억에 샀죠. 14억에 샀다가 한 25억 차익을 남겼는데 그거를 왜 샀는지가 지금 이제 배경을 알 수 있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이혜훈 의원이 KDI에 있었을 때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한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근처에, 그러니까 인천공항으로 해서 본인이 산 땅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고속도로로 올 건데 예비 타당성이 좋으냐 나쁘냐를 KDI에 맡겼던 거예요. 근데 그 KDI 보고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전부 다 총괄 연구위원이 바로 이혜훈 박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혜훈 의원이 예비 타당 조사를 하면서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입수하고 이거를 남편을 통해서 사과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요. 이혜훈이 기재부 장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별로 개발 계획이 있다든가 산단 조성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걸 다 알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는 이렇게 개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재산을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관 되고 나서도 또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아들이 또 이제 부동산을 또 증여받은 게 있어요. 외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시어머니. 이제 친할머니한테 한 3억 3천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건 지난해고요. 2017년에 이제 시어머니가 땅을 샀대요. 근데 3년 뒤인 2020년에 이혜훈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그 땅이 포함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재개발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게 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사람한테 뭔가 공직을 맡기게 되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행정을 행사할지 아니면 몰래 국민들 몰래 개발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자기 가족들 수익을 내는 데 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직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불투명하다 말씀드립니다. 그 어제 저녁에 보도에 보면은 네. 뭐 여권의 핵심 관계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아마 뉴스원인가 어디 보도였었는데 그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뭐 거의 시기만 남았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또 나왔는데 오늘 오전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 최고위원. 일단은 대통령께서 추천은 하신 거고요. 그것은 이제 여론과 이런 뭐 이제 의원님들의 뭐 청문회 이런 것들 이 모든 과정이 다 여론의 검증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 이게 그냥 낙마로 귀결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임명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큰 확신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뭐 영종도 땅 제가 지금 영종도 살고 있어서 영종도 카톡방이 난립니다. 지금 이런 투로 지금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부적절했죠. 그리고 갑질 관련돼서도 부적절했어요. 그리고 아들이나 뭐 이런 뭐 할머니한테 증여받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적절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전부 보수 정당에 있을 때 했던 일들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데 5번이나 검증을 하면서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5번 동안 이 공천을 해줬는데 이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눈 감아 줬던 것인지 일단 그것이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저는 어쨌든 이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좋은 편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감정적으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적절하게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면 저는 이해운 이 장관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연관돼서 여쭤보는 게 이해운 후보자 지명자가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이면 저는 모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비서진에 대한 갑질이라든지 이게 정치권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통령 주위에 정치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거가 아마 세 평을 못 들었을까요? 왜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야당 인사잖아요. 보수 정당 쪽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진영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 진영 사람들한테 삭삭삭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비공개로 비밀리에 약간 짠하고 보여주는 그런 카드로 염두를 해뒀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보수 인사들한테 세 평 돌기 시작하면 바로 이 정보 또 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가까이에서 이런 내용까지 다 알고 있었던 인사들에게는 세 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이제 전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 쪽에서는 사실 이런 내밀한 내용, 뭐 갑질, 뭐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까지는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친절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비서진 분들에게는 또 그렇게 했다는 게 저도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제 공천을 계속 줬었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그런 무자격 되는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게 드러나죠. 그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강선호 의원. 강선호 의원도 엄청 윗싸움 때 잘했습니다. 그걸 유명했어요. 아주. 근데 자기 밑에 사람한테는 아주 참혹하고 잔인하게 돼 있었죠. 그리고 김병기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이제 국정원에 있으면서 인사를 총괄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쥐고 그걸 공작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한테는 아주 잘했죠. 소스를 이렇게 빼와가지고 저기 주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공작도 많이 했어서 그걸 인정받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지만 밑에 보좌진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잔인해가지고 보좌진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전부 다 양심 고백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도 이렇게 무자격인 아주 뭐 선출직으로 아주 자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공천 좋아하는데 왜 몰랐겠어요? 계기가 없으면 사실 알기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제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면 강선호 의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무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정원에서 인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에서 아주 능수능란한데 이번에 그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는 뭘 했냐? 서울시당 공간이 간사를 했었죠. 그리고 2024년 총선 때는 뭐 했었냐면 후보자 검증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서라든가 이런 제보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모든 살생 명부가 아마 김병기 의원 손에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데스노트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지금 탈당 안 한다고 한 이유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나를 탈당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까겠다. 나는 충분히 내 손을 피해 맞추고 쓰리쿠신 쳐가지고 너 얼마든지 보내볼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김병기 의원이 탈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당 대표 시절에 김병기 의원 관련된 투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당 대표가 눌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니를 카바를 쳐줬으니까 너 나한테 충성해야 돼 하면서 충성 맹세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 대해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 투서가 왔을 때 당대표와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그걸 덮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약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함부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김병기 의원을 제명 지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흘러가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나리오를 많이 쓰셔가지고 그 김현지 당시 보좌관은요 당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리고 당대표실은 별도의 체계로 굴러갑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연관이 있었다는 듯이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보좌관도 투서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검증위원회라는 틀 안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체계 내 속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김병기 의원의 문제는 저는 어쨌든 뭐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본인 스스로가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거를 어느 누구도 방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민주당도 문제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2024년에 녹취가 나왔잖아요. 이철규 의원하고 그다음에 포항에 이 김정재 의원인가요? 그런 녹취가 나왔는데 캠프끼리 뭘 합쳐야 된다. 그리고 접어주는 이 대가로 3억에서 5억이다. 이미 5억을 난 요청받았다. 이미 그런 이야기들 녹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서로 이거를 진흙 던지기를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자당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이것이 서로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이것이 드러난 만큼 민주당에만 특검을 얘기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천을 더 깨끗하게 하고 오히려 더 체계적인 공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예. 그런 체계를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예 이 김에 전수조사하자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특검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전수조사 찬성이죠. 네. 저도 찬성입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반대하다고 공식 입장을 냈죠. 아니 특검은요. 특검은 필요 없어요? 특검도 당연히 경찰 못 믿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왜 3천만 줬다는 탄원서가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그 수사 안 덮고 수사를 하지 않고 2달 넘게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탄원서 제출한 사람이 왜 수사 안 하냐고 했더니 이걸 줬을 때 수사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 혐의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오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안 했고 덮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특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만 예. 하면 특검 얘기를 하시는데 명분이 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도 이거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특검을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건 김건희 여사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계속 검찰에서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치하에 검찰도 못 믿겠고 실제로 윤석열 수하들로 구성됐었던 그런 검찰에 대해서 못 믿겠다.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못 믿는 상황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졌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명분이 쌓여왔던 것이고 그 특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걸 가지고 못 믿겠다. 이러면서 지금 특검을 또 가자고 하는 것은 공력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그 수사를 좀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하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분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럼 특검에 대한 명분도 훨씬 더 많이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보좌관들이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김병기 의원이 직접 서장이라 얘기해가지고 자기 사건 덮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얘기
잘하셔야 되는 게 그 서장이랑 얘기를 한 게 자, 잠깐만요. 김병기 의원인지 김병기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인지 직접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김병기 의원이 네. 누군가를 통하든 어쨌든 간에 서장이랑 소통을 해가지고 사건 덮었다라고 보좌관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담당했던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하고도 연락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동작 경찰서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또 받아서 카페에서 그걸 또 자료를 받습니다. 방배동 카페에서. 그렇게 보좌관이 옆에서 다 본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병기 의원이 된 김병기 게- 의원이 경찰에 사건을 덮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못 믿겠다라고 저는 못합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까지도 처벌받아야 된다 봅니다. 근데 당연하죠. 그 사이에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그것도 친윤 직속 라인으로 있었던 그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성찰적으로 같이 다 같은 해야죠, 선상에서 하려면은. 바라봐야죠. 그래서 당연하죠. 그렇게 하려면 네. 등가적으로 같이 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싸우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재밌죠.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2026년 첫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칠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한 해 동안 쭉 잘 나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